발제를 맡으신 최진석 교수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석 교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서강대학교 교수님을 지내시고 지금은 사단법인 새발 새몸짓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네. 최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5.18 기록관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5.18을 왜곡한다는 시를 발표하고 나서 5.18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실 왜곡이 돼 있는데, 저는 그 5.18을 제대로 살리고 승화해야 된다. 5.18을 어떤 그 정치적 그 편향 속에 묶어두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18을 왜곡한다는 시를 발표하고 나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5.18 이런 그 기록관에 오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편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특히 그 국정을 이끄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이나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생각이나 그다음에 정치적 태도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아젠다를 분명히 설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1820년대 산업혁명 때 형성된 전혀 새로운 생산 관계와 생산 도구와 생산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는 그때, 우리가 1820년대 대분기라고 하는데, 1820년대 대분기 이후로는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해서 이 정도로 번영한 나라를 만든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포트폴리오가 상대가 안 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비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종합 역량을 중심에 놓고 말할 때 대한민국처럼 크게 발전한 나라는 1820년대 이후로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금 제국을 운영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은 네 영 중에라고, 네 영이라고, 세 마리 영, 네 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어떤 그 국가로서의 어떤 다양성, 무게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국가로서의 어떤 성장, 발전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라의 발전은 그냥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나라의 발전은 매우 구조가 선명합니다. 뭐냐? 그 사회가 그 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맞는 아젠다를, 즉 철학을, 비전을 설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했다 하는 것은
그 사회 경제적 조건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세 번의 도약이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은 이승만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가 해방을 해서 그 해방한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아젠다는 누가 뭐래도 딱 하나입니다. 건국을 완수하는 겁니다. 새 정부 수립을 완수하든지 건국 완수하든지.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뭐 평가야 뭐 다양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 이것을 완수했습니다. 이것을 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전은 또 이거 누가 뭐래도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완수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사회 경제 조건에 맞는 아젠다를 설정해서 이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이게 건국에서 산업화로 순조롭게 이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혼란과 소란, 갈등, 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거 이행을 했습니다. 산업화를 완수한 다음에 산업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산업화라는 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농업을 공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농촌을 도시로 바꾸고 농업을 공업으로 바꾸는 일을 해냈습니다. 산업화가 완수가 되면은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제 주도 세력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경제 주도 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됩니다. 이 주도권을 넘기는 이 과정을 그것을 소위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다음에는 이 민주화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청이 되는데 그걸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이 민주화 완수 다음에 완수하는 과정에서 정점을 찍고 제일 잘했던 리더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선적 상승, 세계에서 한 경우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번영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이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아젠다에 맞춰서 국력을 집중하고 그것을 완수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은 건국 세력이 산업화 세력에 의해서 도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도태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건국이 건국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로 이행을 했고 산업화가 산업화에 머물지 않고 민주화로 이행을 했습니다. 이 발전이 지속되려면 민주화, 이제는 민주화를 완수한 다음에 민주화 다음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국가적 레벨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줄곧 진영의 리더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 다음의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민주화 단계에서 멈춰 있다라는 말입니다. 민주화 단계에서 멈춰 있다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신생 독립국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발전한 이 과정은 다 제대로 발전한 나라는 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겪습니다. 민주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 그때를 중진국에 도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820년대 이후로 세계에서 중진국까지 도달한 나라가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에서 출발해서 중진국까지 도달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중진국 다음으로 상승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민주화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지를 못하느냐? 그거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야가 좁아지느냐?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계급 운동입니다. 주도 세력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야가 그 공동체 내부 시야로 철저하게 갇혀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시야가 국제적으로 넓어질 때, 여기서 국제적으로 넓어질 때 이 말은 국가 레벨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넓어진 것을 넓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서 경험하고 문물을 많이 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 국가가 규모를 갖추고 발전해 나갈 때 사용하는 전략적 장치로서의 개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가장 개방성을 전략적으로 발휘할 때 이때가 사실은 산업화 시기입니다. 산업화 시기이고 민주화 시기에 들어오면서 시야는 쉽게 국내 시야로 갇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최저임금제랄지 주 52시간제랄지 하는 것은 국제 경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외교관 대사들 파견하는 거 보면 전부 국내 정치로 국내 정치를 위주로 해서 판단해서 파견하지 이 국제 관계를 고려해서 파견하는 대사들은 언젠가부터 매우 찾기 어렵게 돼버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문제로 이게 갇힌다. 그래서 저는 1820년대 이후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도 없지만 1820년대 이후로 중진국에 도달한 나라가 중진국을 넘어선 단계, 저는 이 단계를 선도국가라고 하는데, 이 선도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없다. 지금 우리가 이 발전의 이 탄력을 받아서 한 번 더 우리가 도모를 해봐야 된다면은 이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선도국가, 그러니까 민주화 다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나라도 두 레벨로 나뉩니다. 한 레벨은 전술국가, 한 레벨은 전략국가, 한 레벨은 추격국가, 한 레벨은 선도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추격국가로서 도달할 가장 높은 곳에 이미 도달했다. 전술국가 레벨에서 도달할 가장 높은 곳에 이미 도달했다. 여기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은 선도국가나 전략국가를 도모해 볼 어떤 꿈을 갖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다른 나라들이 전술국가나 추격국가 상위 레벨에 도달한 다음에 이 선도국가나 전략국가로 이행을 잘 못했는가, 넘어가지 못했는가? 이거는 추격국가나 이 전술국가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펼쳐놓은 전략, 다른 나라에서 펼쳐놓은 판 안에서 사는데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선도국가나 이 전략국가는 이미 짜진 판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판을 짜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술국가, 추격국가는 우리나라가 여기 최상위 레벨인데 여기는 지식 수입국입니다. 전략국가나 이
이 선도국가는 지식 생산국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을 생산하는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식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생각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 생각의 결과를 수입해서 살았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나 방법으로는 이미 할 일을 다 해버렸다.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나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달한 이 높이에서 한 단계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중진국 올라갈 때 힘이 5 정도 든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 올라갈 때는 힘이 한 5천만 정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진국, 중진국은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선도국가, 선진국, 전략국가는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누가 대통령이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곳, 그것을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지.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곳, 넘어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막 펼쳐진 정책들은 그 전에 했던 것을 다르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뭐 정치적인 견해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욕을 많이 먹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등장했어도 결국은 이건 나라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매우 다르기를 희망하지만, 왜? 국가는 발전해야 되니까 희망하지만 그렇게 크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계속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다 똑같은 수준에서 옷만 바꿔 입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20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가 20년 동안 새 꿈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면은 20년 동안 계속 다른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은 사람의 행세를, 같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옷을 입고 나와서 다른 사람 행세만 하였느냐? 그거는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선도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 선도국가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전번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거리에는 전기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거의 모든 대학교의 자동차 학과에서는 전기기관 자동차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레드 플래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가 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차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자동차가 최고 속도가 36km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10몇 킬로로 제한을 하고 50m 앞에서는 빨간 깃발을 들고 그 자동차를 인도해야만 자동차를 갈 수 있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 기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동차 생산 주도권이 이 독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이 과거의 방식으로 삶의 전체를 인식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는 우리한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질문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 대답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대답은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에 익숙하게 배양된 인재들은 영원히 과거 지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원의 대답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은 항상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하고 과거를 한 점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정리해야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한 20년 동안 과거만 헤집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과거만 헤집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 영혼이 진실한 삶의 방향이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은 진실이지만 우선 미래를 여는 일부터 집중하자는 말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말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한 점 오점 없이 정리하지 않고도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한 점 오점 없이 정리해야만 과거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과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데 익숙하지가 못하고 그것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도 국가로서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지식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보다 3차 방정식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 낮은 지식은 영향력과 통제력이 작고 높은 지식은 영향력과 통제력이 큽니다. 학은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높낮이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학도 시선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계급의 높낮이, 가치의 높낮이는 없을지 몰라도 시선의 높낮이는 있습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그 사회의 중심 인사이트가 될 때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이 법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해서 잘 발달해가지고 사회가 볼륨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은 법학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해서 사회가 잘 발달하면 그 사회를 우리는 중진국이라고 합니다. 중진국의 높이가 이 중진국이 또 볼륨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은 이 경제학적 인사이트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 포괄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인사이트를 우리는 철학 혹은 예술, 문화, 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철학, 문화, 예술, 과학에서 나온 인사이트로 사회를 컨트롤하다가 사회가 볼륨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은 그 학문으로도 컨트롤 안 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인류학, 고고학, 언어학과 같은 학문이 이제 이 중심 인사이트가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제국의 높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때 이 민속학, 고고학 연구를 가장 먼저 시도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학,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는 단계로 상승해서 가장 높은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철학, 과학, 예술, 문화적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회를 컨트롤하는 인사이트가 경제학적 인사이트에서 이 철학적 인사이트로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법학적 인사이트로 하강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경계선에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 혹은 특히 리딩 그룹의 인사이트가 혹은 시선이 상승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거죠. 나라가, 국가가 서 있을 때는 크게 두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국방과 조세입니다. 국방과 조세로 서 있습니다. 이 조세와 국방에서 말이 생긴다. 여기서 부패가 감지되고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럼 그 나라는 갈 때까지 간 나라들입니다. 갈 때까지 간 나라들은 항상 조세와 국방에서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서 있는 두 기둥은 조세와 국방이다. 그러면은 조세와 국방이다. 그 다음에 조세와 국방으로 두 서 있는 이 나라가 작동을 할 때 이제 두 톱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과 정치다. 그래서 사실 정치는 정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고 그 다음에 교육은 고도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국가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선진국형 국방, 선진국형 조세, 선진국형 교육, 선진국형 정치로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이 과거의 정치 방식, 과거의 교육 방식, 과거의 국방 방식, 과거의 조세 방식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매우 어려움이다. 이때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후진국에서 중진국 올라갈 때의 새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움이다. 중진국에서 우리는 선도국가, 선진국으로 상승해야 할 때 필요한 새로움인데 이 새로움은 생각을 수입해서 사는 사람이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식을 수입만 하던 사람이 지식을 생산하는 도전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서 난이도가 매우 높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820년대 이후로 이것을 성공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 새로운 선도 국가형 교육으로 변화하는데 혹은 전환하는데 우리는 거의 2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 인재가 배양되지 않고 미래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번에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거 전부 인재가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언제부턴가 국가가 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손을 놓았어요. 손을 놓은 지 10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선거 때부터 자세히 관찰하면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불안은 뭐냐, 이 두 후보가 아직도 철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불안을 느꼈고, 그 불안감은 아마 해소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방향, 비전, 철학이 제시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진국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철학을 제시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쾌락을 누리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우리는 그런 철학이나 비전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는 죽어라고 추격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추격을 할 만큼 다 해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비전, 우리 철학을 건립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봤을 때는 민주화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 민주화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 이것을 도모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계속 민주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새로움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광주를 혁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혁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나 아렌트가 한다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혁명은 기존 질서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때 기존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야만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스스로 야만으로 들어가는 이 행위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야만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냐? 구질서와 다른 질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혁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야만에 빠지는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야만에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야만에 빠지는 일, 구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만 혁명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새로움을 도모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민주화 다음을 꿈꾸는 일 이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 민주화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뭐냐? 더 민주가 보장되는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 민주가 더 보장되고 자유가 더 보장돼서 거기서 더 큰 효율성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선도 국가를 이루는 단계다. 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